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째 지속됐습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상승하며 1980선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외국인이 일주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6% 오른 1982.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지수는 1990선 초반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하락해 1980선 중반을 오르내리다 장막판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개인은 이날 124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1억 원을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홀로 27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년 만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25% 오른 126만 4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제일기획과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16% 상승하며 큰 폭으로 올랐고 증권과 건설업, 은행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외에도 현대차와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네이버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4.28% 떨어진 1934.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35개 종목 중 골든브리지 증권 등 4종목을 제외하고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날 급락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의 낙폭이 다소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이어 호조를 이어갈 것을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기대가 컸던 탓에 실망감도 커 지나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주식 거래량이 늘고 있고 저금리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후광통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진철도에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 제도인 후광통 시행 후 대진철도의 주식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홍콩 증권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광통이 시행된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대진철도의 거래 금액이 30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진철도는 후광통이 시행된 이후 6.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지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 팀장은 대진철도는 석탄 운송 위주의 종합철도 회사로 현지에서는 준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배당 수익률도 4.4% 정도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진철도 다음으로는 중국 평안보험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수익률은 7.41%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상하이 자동차와 중국 태평양보험, 기주모태주 등이 거래 대금 상위 5위 종목에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 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 3사와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검찰이 방통에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 6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당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가 78만 9천 원의 아이폰 6 16GB 모델이 10만 원대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대리점, 유통점, 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고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지원금 27만 2천 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아이폰 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지원금 28만 8천 원이 초과 지급됐습니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째 지속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90억 1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1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이 같은 흑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선박과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전달 75억 1천만 달러에서 86억 6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16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수입은 442억 6천만 달러로 3%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전달과 비슷한 2억 5천만 달러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706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4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추세라면 1986년 6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최장 흑자 기록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가 9만 3,10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 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0만 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 6,972건에서 2011년 6만 5,171건, 2012년 9만 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 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 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개인 회생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 소비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예상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2.4%인데 돈을 은행에 맡기면 손해를 본 마이너스 소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티끌모아 퇴사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은행이자가 사상 처음 연 1%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에 맡겨진 돈에 적용된 평균 금리는 1.97%로 9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은행의 평균이자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대 예금 금리는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금리 하락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2.1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금리로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사상 최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인 정기예금은 연 2.17%로 사상 처음 2.1%대에 진입했습니다. 예금 금리의 하락세는 상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정기적금은 10월 중 전월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주택부금은 0.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사상 최저 기록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 예대 마진을 보여주는 총수신 금리와 총 대출 금리의 차이도 9월 2.44%포인트에서 10월 2.39%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물가 상승률은 2.4%. 은행에 예금하면 오히려 돈을 까먹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금금리 1.9%를 가정하면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도 한 달에 받게 되는 이자는 불과 15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는 조세 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오는 29일부터 강화합니다. 강화되는 금융실명거래법,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세 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 거래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의 목적이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불법 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와 불법 도박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로 바뀝니다. 소유권 인정 범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소유주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실명전환이나 증여 등의 합법적인 대안을 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에 의한 차명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의 합의에 의한 차명이 모두 불법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거래만 거래하실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던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매입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일부에서는 자산을 아예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창회나 친목모임 회비관리용 총무통장, 가족 간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 계좌 등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적인 차명 거래가 원천 금지되는 만큼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장관 회담이 오늘 밤 열리는 가운데 외신들은 원유 생산량 감산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박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담에서 원유 생산량 감산이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되는 석유 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감산 대신 현행 원유 생산량 상한선인 하루 3천만 배럴을 엄격히 지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감산 결의를 두고 전망이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지난주 블룸버그에서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감산 혹은 산유량 동결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침묵을 지키던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등 산유량 조절에 나서지 않을 뜻을 암시하면서 비관론으로 기울었습니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원유 시장이 결국 스스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다른 회원국의 감산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마저 국영 에너지 기업 로즈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회장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져도 감산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에 가세했는데요. 러시아는 오페크 회원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 원유 시장의 11%를 점유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산유국입니다. 이렇게 되자 감산을 설득하던 이란도 미잔 남다르 장관의 석유 장관이 원유 시장에 대한 의견이 사우디와 가깝다고 말하면서 설득을 포기한 듯합니다. 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또 떨어졌죠. 브렌트유는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26일 오페크가 유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감산에 대한 비관론이 퍼지면서 4년여 만에 최저인 배럴당 77.75달러까지 떨어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날보다 0.4% 하락한 73.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전날에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저유가를 용인하는 게 글로벌 원유 시장의 패권을 두고 유가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페크가 감산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유가 전쟁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 원유 시장의 대표적인 스윙 프로듀서, 즉 전 세계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국가로 꼽힙니다. 또한 외환 보유액도 충분해서 낮은 유가에도 경제적 충격이 적은 편인데요. 글로벌 원유 시장 경쟁자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유가를 끌어내림으로써 원유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타깃은 미국의 셰일오일입니다. 세친 회장도 저유가는 원유 생산 비용이 높은 곳에 더 큰 피해를 안길 것이라면서 그 사례로 미국의 셰일오일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원유의 공급 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셰일붐을 타고 증산에 나서고 있어서 이대로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또다시 미국 석유업계는 신용 경색 등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난 1986년 벌어진 사우디발 유가 전쟁이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가 당시 산유량을 크게 줄였다가 돌연 대량 증산에 나서는 바람에 유가 폭락과 경쟁 산유국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과 지금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미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1985년 당시 하루 900만 배럴을 넘기던 일일 산유량을 3분의 1 수준인 317만 배럴까지 줄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돌연 원유 시장 점유율 회복을 외치면서 증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유가는 이듬해인 1986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67%나 폭락했고요. 미국 석유업계도 이 때문에 큰 타격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산유량을 7 내지 8% 줄여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그리고 낮은 유가 때문에 기업들의 손해도 크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미 지난 6월 이래 약 31%나 유가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가 정보업체 오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설립자 톰 클로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00만 내지 150만 배럴 줄어들 것이라면서 내년 봄까지 오페크가 감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유가로 인한 파장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와 웰스파고가 미국 에너지 업체에 지원한 대출금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BP, 셰브론 등 석유 메이저 업체들도 유가가 하락세가 시작된 6월 중순 이후 주가가 나란히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하는 등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네와 가치가 12%나 하락하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의 나이라와 가치가 역대 최저로 절하되는 등 산유국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박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민간 투자를 포함해 3,1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3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 전략투자 유럽 펀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기관망 설비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획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대규모로 투자 계획안인 EFSI를 공개하고 유럽의 큰 문제로 심각한 투자 결핍을 꼽았습니다. 또 취임 5개년 구상을 담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대역 통신과 에너지, 교통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13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한 다음 민간 투자를 유치해 기금 규모를 15배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단계 기금 중 160억 유로를 자체 예산에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EU 정상회의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유럽의회에 법안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비에서 열린 사면식 행사에서 합법적인 권한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사면식 연설에서 민주, 공화, 양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조지 부시 같은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불법 체류자 사면 행정명령을 시행한 적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한다며 반발했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날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무를 통해 선정된 칠면조 2마리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요리 재료가 되지 않도록 사면받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들은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의 모번 파크 농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째 내전을 겪는 동맹국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흑해 연안 도시인 소치에서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을 만난 뒤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외무장관 면담은 시리아가 2011년 초반 반군과 내전에 들어간 이후 처음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무알렘 시리아 장관과 회담을 연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동의 정정 불안을 부추기는 주 요인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면서 러시아는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리아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등 테러 세력 분쇄를 위해서는 아라사드 정권과 협력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알렘 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및 아라사드 대통령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신과 라브로프 장관이 교착 상태인 시리아 정부와 반군 평화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이후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15,935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5,68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3일까지 집계된 수치로 앞서 발표된 21일까지의 집계 수치인 감염자 15,351명 중 사망자 5,459명보다 각각 584명, 23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15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만 지난 일주일 사이 600명가량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WHO는 기니와 라이베리아에서는
추가 감염자 수가 비교적 안정됐지만 시에라리온에서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감염자 수가 조만간 라이베리아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